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홀로 살고 있다. 집도 늙고 나도 늙었다. 벽지와 내 피부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내 하루는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낡은 기계 같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여 전날 남은 찬밥과 함께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수입원은 국민연금과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떡집을 하며 모아둔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아껴 쓰면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 아들 이진우와 며느리 김지영은 서울 시내에서 일한다. 아들은 회사의 작은 과장이고 며느리는 화장품 매장 매니저로 둘 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손자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한창 장난기 많을 나이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다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2달 사이 그들은 갑자기 효부가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이진우의 차가 어김없이 아파트 아래에 멈춰서고 부부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올라온다. 비싼 홍삼액이 아니면 만수무강에 좋다는 로열 젤리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김지영은 유난히 살가웠다. 문을 열자마자 내 팔짱을 끼며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보세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우리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예쁘게 포장된 영양제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관절에 좋은 거래요. 꼭 시간 맞춰 챙겨 드셔야 해요. 나는 화려한 포장을 보며 마음이 씁쓸했다. 이런 것들은 비싸기만 했지. 이 늙은 몸에 먹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돈 쓸 필요 없다고 말해도 그녀는 늘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요.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들 이진우는 옆에서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가끔 내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 지영이 말이 다 맞아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좀 누리셔야죠. 그들이 오면 썰렁하던 낡은 집이 순식간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다. 손자 민준이는 좁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낡은 소파를 트램펄린처럼 여겼다. 김지영은 부엌으로 달려가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소금 대신 설탕을 넣거나 냄비를 태울 뻔하는 등 결국 내가 뒷수습을 해야만 했다. 나는 입으로는 너희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은 환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랑은 없고 갑작스러운 효도는 더더욱 없다. 저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성의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내 앞에서 자상한 아들과 효심 깊은 며느리 연기를 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그들이 가져온 영양제들을 조용히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지난 토요일, 길었던 서곡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었다. 그날, 김지영은 특별히 삼계탕을 끓였다. 향기는 제법 그럴듯했다. 그녀는 내게 국물을 가득 담아주고 가장 부드러운 닭다리 살을 발라 조심스럽게 내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다. 어머니, 맛 좀 보세요. 제가 일부러 시장 가서 토종다루로 사와서 오랫동안 푹 고왔어요. 그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지영이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그 말을 듣자 그녀는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도록 활짝 웃었다. 그녀와 이진우는 눈을 마주쳤다.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지금이 기회야라는 신호였다. 어머니, 김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검버섯과 주름으로 가득한 내 손을 잡았다. 비싼 핸드크림을 바른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내 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어머니랑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세요. 어머니 혼자 여기 사시는 게 저희는 너무 불안해요. 집도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오르내리시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옆에서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진우 씨랑 제가요.
최근에 고양시에 집을 하나 봐둔 게 있어요. 새로 지은 단지인데 1층에 작은 마당까지 딸려 있어요. 그녀는 점점 더 신이 나서 그 집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도 심고 여름에는 작은 테이블 놓고 온 가족이 같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민준이도 아파트에 갇혀 있지 않고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같이 살면 매일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잖아요. 좋지 않으세요? 나는 침묵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마당이 딸린 고양시의 큰 집 듣기에는 정말 좋았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역시나 김지영은 화제를 돌려볼 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내 손을 잡은 힘은 더 강해졌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 이 낡은 아파트를 팔면 어떨까 해서요. 여기가 서울 중심가만큼은 아니지만 팔면 그 큰 집 계약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먹고 입는 거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돼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긴장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이진우도 옆으로 다가와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저희한테 돈 주신다고 저희가 엄마를 소홀히 하겠어요? 엄마 돈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사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아들은 손을 비비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돈이 너희 돈이라고?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언제부터 너희 돈이 되었단 말인가? 이 집은 나와 남편이 젊었을 때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것이다. 떡집을 막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갈고 떡을 쪘다. 겨울에는 물이 뼛속까지 시렸고 남편의 손은 온통 동상투성이었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주방 열기에 사람이 익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버텨 겨우 비바람을 막아줄 이 집을 마련했다. 이곳에 타일 한 장, 벽 한 뼘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이 새겨져 있다. 남편은 임종 직전에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순자야, 이 집에서 잘 살아. 진우 녀석이 팔아치우지 못하게 해. 여기가 우리 뿌리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우리의 뿌리를 뽑아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김지영에게 잡힌 손을 빼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 그릇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국물은 진했지만 입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쓴맛이 맴돌았다. 그 문제는 생각 좀 해보마.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의 망설임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집과 이기심으로 비쳤다. 그날 이후 김지영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찾아왔지만 더 이상 달콤한 말은 없었다. 대신 한숨과 애둘러하는 비난만이 가득했다. 휴, 우리는 언제쯤 큰 집에서 살아보나. 민준이가 학교에서 길을 못 펴 그녀는 민준이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나 봐. 편한 길 놔두고 굳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고생하면서 자식들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그녀는 부엌에서 이진우와 다투며 내가 들으라는 듯이 소리쳤다. 이진우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는 몰래 내게 와서 말했다. 엄마, 그냥 동의해주세요. 지영이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김지영이 밖에서 내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앞 슈퍼에 장을 보러 내려가면 이웃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슈퍼 주인 아주머니도 이제는 마지못해 웃을 뿐이었다. 한 번은 아래층에 사는 박씨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나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다. 순자 언니, 괜찮아요? 며느님이 그러는데 언니가 요즘 기억력도 안 좋고 화도 잘 내신다면서요? 그리고 자꾸 아들네가 집이랑 돈 뺏으려고 한다고 의심한다던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다. 김지영, 그녀가 밖에서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단 말인가? 그녀는 나를 의심 많고 괴팍하며 호의를 베풀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다. 점점 아파트 단지에는 나에 대한 험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과부각순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아들 며느리가 모시려고 해도 자기들을 해치려는 줄 알고 죽어도 안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가 미친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미친년. 그 단어는 독을 바른 칼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늙어서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줄이야? 나는 고립되었다. 가끔 놀러 오던 옛 친구들도 이제는 나를 피했다. 단지를 걸을 때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 세상에 버려진 듯한 느낌은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나를 절망하게 했다.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이 산처럼 나를 짓눌렀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이 마치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다고 나를 꾸짖는 것 같았다. 나는 지쳤다. 정말로 지쳤다. 나는 그들을, 그리고 저 험담들을 이길 수 없었다. 어느 주말 그들이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아들의 지치고 간절한 얼굴과 며느리의 짜증과 탐욕으로 가득한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쉬고 공허한 소리였다. 그렇게 하자꾸나. 그 순간 김지영의 얼굴에 승리의 빛이 번졌다. 그녀는 거의 뛰어오르다시피 하며 나를 꽉 껴안았다. 어머니. 드디어 마음 먹으셨군요. 역시 어머니는 저희를 제일 아끼시는 분이에요. 이진우도 긴 한숨을 내쉬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 집을 파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들은 이미 부동산 중개인까지 알아봐 둔 상태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기계적으로 서류에 내 인감을 눌렀다. 이삿날, 나는 텅 빈 낡은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마치 남편과 나의 웃음소리와 떡의 달콤한 향기가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닫고 새 주인에게 열쇠를 건넸다. 내 손으로 내 전반생을 묻어버린 것이다. 고양시의 그 꿈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집은 아직 풀지 않은 상자들로 어수선했다. 하지만 김지영은 정리할 생각도 없이 웃는 얼굴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새집이에요. 그녀는 내게 찻잔을 건네고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보세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돈 관리 같은 건 신경 쓰기 힘드시잖아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이제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녀는 예전처럼 달콤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앞으로 뭐 사고 싶거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손바닥을 펼쳤다.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저 멀리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이진우는 내 시선을 느꼈지만 곧바로 눈을 피하며 바쁜 척했다.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내 새 방, 가장 작고 부엌에 가장 가까운 가정부방으로 돌아가 속주머니에서 내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내 모든 노령연금과 낡은 집을 판 거금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김지영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녀는 통장을 받아들고는 참지 못하고 액수를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탐욕의 빛으로 번쩍였고 입꼬리는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잘 보관해 드릴게요. 그녀는 보관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힘을 주어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이 집의 명실상부한 공짜 가정부가 되었다. 빨래, 밥, 청소, 손자 등하교까지 모든 집안일이 내 몫이 되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은 한 달에 몇만 원에 불과한 푼돈 용돈이 전부였다. 내 노령연금은 김지영이 매달 새로 사는 명품 가방과 고급 화장품으로 변했다. 집을 판 돈에서 계약금을 치르고 남은 돈도 모두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갔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큰 집에서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것과 함께 자존심마저 잃어버렸다. 가끔 김지영은 내 앞에서 이진우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휴, 우리 집 미친년이 오늘 또 국을 짜게 끓였네. 이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늙어서 정신이 없으시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그들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바늘처럼 내 심장을 한 땀 한 땀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릇을 치우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이 이런 끝없는 굴욕과 노동 속에서 서서히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손자 민준이의 무심한 행동이 내 잿빛 인생의 벼락을 내리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은 수요일, 아주 평범한 오후였다. 김지영은 마트 할인 상품을 사러 갔고 이진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저녁 식재료를 막 준비해놓고 거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던져놓고는 소파 위에서 충전 중이던 김지영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익숙하게 잠금을 풀고 게임을 시작했다. 이 아이는 친엄마보다 전자기기에 더 애착이 있었다. 나는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속이 쓰렸다. 이 집에서 어쩌면 이 아이만이 내게 아기가 없을지도 모른다. 비록 엄마에게 배워 조금은 속물적인 면이 있었지만 아이의 마음은 아직 순수했다. 한참 게임을 하던 민준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내 앞으로 달려왔다. 고개를 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엄마 카톡방 이름이 이상해요. 그 미친년에게서 벗어나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친년. 그 단어는 녹슨 열쇠처럼 내 기억 속 가장 굴욕적인 상자를 순식간에 열어젖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확 낚아채 눈앞으로 가져갔다. 노안 때문에 눈이 침침했지만 나는 선명하게 카카오톡 채팅방의 이름, 그 미친년에게서 벗어나기를 똑똑히 보았다. 채팅방에는 김지영과 그녀의 동생 김지수, 단 2명뿐이었다. 내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그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밀어 올려 그들의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지옥의 문이 그렇게 열렸다. 날짜는 석 달 전, 그들이 나를 설득해 낡은 집을 팔게 한 직후였다. 김지수, 언니, 일은 잘 됐어? 그 늙은이 동의했대? 김지영,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좀 머리를 썼지? 이웃들한테 그 노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우리가 돈 뺏으려는 줄 안다고 소문냈거든. 지금 온 동네가 그 여자를 미친년으로 알아? 압박감을 못 이기고 결국 넘어오더라고. 고집불통.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웃들의 이상한 눈빛, 등 뒤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그녀가 꾸민 짓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화면을 올렸다. 김지영이 보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뒷모습이었다. 김지영, 이것 봐. 이제 우리 집 공짜 가정부야?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찍소리도 못해 통장이랑 도장 다 내 손에 들어왔고 그 집 한 돈이랑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도 다 내 거야? 김지수, 언니, 진짜 대박이다. 그 돈 엄청날 텐데. 형부는 아무 말 안 해? 김지영, 그 인간? 그 인간이 뭘 알겠어? 그냥 등신이지. 뭐든 내 말대로 하니까. 그리고 큰 집으로 이사와서 좋아 죽으려고 해. 근데 이 늙은이는 진짜 짐 덩어리야. 오늘 밥하다가 국물을 내 새 치마에 쏟았잖아. 짜증 나 죽는 줄. 진짜 발로 차버리고 싶더라. 김지수, 언니, 조금만 참아. 등기 이전 끝나고 대출 절차도 다 마무리되면 그때는 언니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김지영, 그렇긴 하지. 나 벌써 다 생각해놨어. 모든 게 다 정리되면 시골에 있는 제일 싼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안 보면 속 시원하잖아. 내 남은 인생을 저 미친년 시중 들면서 살고 싶진 않다고. 시골의 제일 싼 요양원.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사진이었다. 그것은 한 요양원의 소개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요양원은 요양원이라기보다 수용소에 가까웠다. 잿빛의 낡은 건물,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멍한 표정의 노인 몇 명이 더러운 환자복을 입고 작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아래에는 빨간 펜으로 가격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한 달에 단돈 30만 원, 시중의 정상적인 요양원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김지영, 이거 어때? 전라남도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건데 엄청 외져서 도망치고 싶어도 못 나올걸.
가격도 싸서 그 노인네 연금으로 내면 딱이야. 우리는 한 푼도 안 써도 돼. 저기다 던져놓으면 우리도 조용히 살 수 있겠지. 김지수, 박수 이모티콘, 언니 진짜 천재다. 그렇게 해. 나중에 친척들한테는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치매 오셨다고, 전문기관에 모셨다고 하면 돼.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치매. 여기까지 보고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휴대폰이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툭 소리를 내며 카페트 위로 떨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속이 울렁거렸다. 그들은 내 모든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넘어 나를 쓰레기처럼 저 살아있는 지옥에 버려 자멸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자랑할 만한 천재적인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는 소파 가장자리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울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그들과 끝장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손자 민준이를 보았다. 아이는 내 반응에 겁을 먹고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다.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만약 지금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터뜨린다면 무일푼에 갈 곳 없는 내 처지로는 그 지옥으로 더 빨리 보내질 뿐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봐, 저 미친년이 진짜 미쳤다고. 진정해, 박순자. 너는 반드시 진정해야 해. 평생을 싸워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휴대폰을 주워 충전기에 다시 꽂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머니 괜찮아. 그냥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래. 민준이 착하네. 가서 숙제하렴. 손자를 방으로 보낸 후 나는 작은 가정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옷깃을 적셨다. 눈을 감지 못할 내 남편을 위해 울었고 처량한 내 노년을 위해 울었고 욕심에 눈이 먼 내 아들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그들의 효도라는 거짓말에 눈이 멀었던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자 마음속의 불길은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랐다. 그들이 나더러 치매에 걸렸다고 했지? 좋아. 그럼 내가 진짜 치매가 뭔지 보여주마. 그날부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시작했다. 진짜 구제불능의 치매 환자를 연기하기로 했다. 저녁 때 김지영이 돌아왔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내가 그녀에게 밥을 퍼줄 때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밥 한 공기가 그녀의 명품 가방 위로 고스란히 쏟아졌다. 김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닦으려고 펄쩍 뛰었다. 이 망할 늙은이가 일부러 그런 거지? 이거 지난주에 새로 산 거란 말이야. 나는 망연자실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어눌하게 중얼거렸다. 밥 먹어야지. 민준이 배고파. 이진우가 황급히 와서 중재했다. 아휴, 엄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데 당신이 뭘 따져. 김지영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내 치매 걸린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다. 그저 나를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고는 소중한 가방을 들고 가버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내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나는 대낮에 거실에 모든 불을 켜놓고 밤이 됐네. 무서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요리할 때 세탁세제를 소금인 줄 알고 국에 넣었다. 그들이 한 입 먹고 혀를 내두를 때 나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맛없니? 소금 많이 넣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민준이를 데리러 갔다가 일부러 아파트 단지를 3바퀴나 돌고 해가 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김지영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저 목을 움츠리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 어디지? 길을 모르겠어? 이진우는 내 모습을 보며 눈빛에 약간의 안쓰러움과 죄책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쉬며 김지영을 옆으로 끌고 가 조용히 말했다. 봐, 엄마 병이 점점 심해지잖아. 우리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나의 치맥 연기 때문에 그들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이제 사고 능력이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앞에서 요양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엔 그 전라남도에 있는 곳이 괜찮겠어? 다음 달에 바로 보내버리자. 김지영은 매니큐어를 바르며 말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집 대출이 아직 완전히 정리 안 됐잖아. 이진우는 조금 망설였다. 뭘 걱정해. 어차피 그 노인네 돈은 다 내 손에 있는데. 지금 저 상태로 집에 두는 게 시한폭탄이야? 다음에 또 무슨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알아? 나는 옆 작은 의자에 앉아 털실 뭉치를 가지고 노는 척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그들의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내 연기는 모두를 속였다. 그들은 나를 귀찮아하고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할수록 나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척했다. 나는 이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우야, 엄마가 내 아빠가 보고 싶구나. 시골에 있는 산소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내 목소리는 흐느꼈고 눈빛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가 어쩌면 이제 다시는 내 아빠를 못 볼지도 모르겠다. 이진우는 내 모습을 보고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그는 이것이 치매 증상 중 가끔 나타나는 일시적인 회복, 즉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다. 나는 즉시 거절했다. 너랑 지영이 둘 다 바쁜데 나 혼자 다녀올게. 길도 알고 시외버스 타면 금방이야. 김지영은 내가 혼자 가겠다고 하자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이 정신나간 늙은이가 혼자 집을 비워주면 이틀 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중개인과 남은 대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식적으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어머니, 이거 용돈 하세요. 가시는 길에 맛있는 거 사드시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역겨울 정도로 위선적이었다. 나는 돈을 받고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맸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남편의 영정사진이 전부였다. 이진우와 김지영은 나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고 내가 시골 방향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김지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골칫덩어리를 떠나보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보내는 것이 곧 폭풍을 몰고 올 복수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진우, 김지영. 너희들의 효심, 평생 잊지 않으마. 이 마지막 평화를 마음껏 즐기거라. 나는 시골 산소로 가지 않았다. 시외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췄을 때 나는 버스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탔다. 내 목적지는 내가 팔아버린 낡은 아파트가 있던 곳 서울시 양천구였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갔지만 내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하고 명료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굴욕과 분노, 슬픔은 이제 차갑고 강철 같은 의지로 변해 있었다. 나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단계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예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 끝에는 피라미드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단 중개사무소가 있었다. 이곳 사장은 김덕수, 우리는 그를 김 사장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의 오랜 친구였다. 젊었을 때 그의 사무실은 우리 떡집 바로 옆이었다. 그때 그는 장사가 잘 안 될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고 나와 남편은 그를 도와주며 매일 점심으로 따뜻한 떡을 챙겨주었다. 나중에 그는 운이 트여 사업이 번창했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늘 우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명절마다 나를 찾아왔다.
내가 낡은 집을 팔 때는 일부러 그를 피했다. 그의 눈썰미라면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김 사장은 책상 뒤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일어나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순자 누님,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는 나를 소파로 안내하며 직접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김 사장, 오랜만이네.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그러게요. 고양시로 복받으러 가신 후로는 제가 찾아뵙기가 좀 그래서요. 어떠세요? 아드님 내외랑 같이 사시니 편하시죠? 새집은 좋고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위장까지 흘러내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김 사장, 옛날 이야기 하러 온 거 아니야?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네? 내 말투는 지극히 진지했고 김 사장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누님,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내 그 낡은 아파트, 자네도 알지? 알죠. 당연히 알죠. 몇 달 전에 막 팔렸잖아요. 저도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위치 좋은 집을 왜 그렇게 급하게 시세보다 싸게 파셨는지. 그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드님 내외가 싫어할까 봐 참았어요. 김 사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오늘 온 건 바로 그 집 때문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지난 몇 달간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이 어떻게 가머니설로 나를 속여 집을 팔게 했는지, 어떻게 내 통장과 도장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그 미친년에게서 벗어나기라는 채팅방과 지옥 같은 요양원 계획까지 전부 다. 나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김 사장의 얼굴은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굳어갔다. 놀라움은 분노로 변했고 마침내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이럴 수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떻게 누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문밖을 향해 소리쳤다. 그 이진우라는 놈,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놈인 줄은 몰랐네. 그리고 그 김지영이라는 여자, 딱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나를 위해 의분을 터뜨리는 그의 모습을 보니 차갑게 식었던 내 마음의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김 사장,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나는 그의 옷소매를 당겨 안치며 말했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내 것을 전부 되찾아야겠어. 누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 사장은 즉시 냉정을 되찾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다. 첫째,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과 도장을 도난당했다고 분실 신고를 하고 내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해. 둘째,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만 아는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집 한 돈을 내 아들 계좌에서 내 새 계좌로 다시 옮겨와야 해. 김 사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님,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쉬워요. 하지만 세 번째는 집 한 돈은 당시 아드님인 이진우 씨 계좌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빼내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순순히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나는 웃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동의하게 될 거야. 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이진우의 서재에서 몰래 찾아낸 것이었다. 집을 팔 때 우리와 중개인, 매수인이 함께 서명한 3자 계약서 사본이었다. 김 사장, 이 계약서 좀 봐주게. 김 사장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빛났다. 아하, 이렇게 된 거였군요. 그가 무릎을 쳤다. 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네요. 이 집은 누님의 혼전 재산이기 때문에 비록 매매 대금은 아드님 계좌로 입금되어 새집 구매에 사용되지만 계약서에 부가 조항이 붙어 있어요. 이 돈의 성격은 박순자 여사의 노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라는 것, 게다가 고액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그들은 차용증 형식으로 계약을 했네요. 명의상으로는 누님이 그 돈을 그들에게 빌려주는 이 형식으로요. 이게 비록 형식적인 절차라 해도
법적으로 이 돈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님께 있는 겁니다.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세금 몇 푼 아끼려다 오히려 내게 가장 큰 무기를 쥐어준 셈이지. 이제 내가 채권자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 그들은 돈을 갚아야만 해. 하지만 법적 절차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소송을 거는 동안 그들은 돈을 다 써버릴 거예요. 김 사장은 여전히 걱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길로 가서는 안 돼.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의 귀에 대고 내 계획을 속삭였다. 김 사장은 내 말을 듣는 동안 눈이 점점 커졌다. 마침내 그는 나를 경외와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저 김덕수가 이 정도 일도 처리 못하면 앞으로 이 바닥에서 장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은 자신의 차로 나를 은행에 데려다 주었다. 나는 은행 로비로 들어가 곧장 창구로 향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다. 아가씨,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내 통장이랑 도장을 도둑 맞았어요. 내 전 재산인데, 내 노후 자금인데. 나는 가슴을 치며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늙은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은행 지점장까지 나와 나를 안심시키며 즉시 분실 신고와 계좌 동결 절차를 처리해 주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즉시 내 신분증으로 나만 아는 비밀번호의 새 계좌를 개설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 김 사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내 아들의 주택 구매 대출을 담당했던 은행의 여신 담당 부장을 찾아냈다. 그들은 고급 식당의 별실에서 만났다. 나는 나서지 않았다. 모든 것은 김 사장이 대신했다. 나중에 김 사장이 말해주길 그는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학대당하다가 정신병원에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는 비참한 사연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게끔 과장해서 설명했다고 한다. 은행 부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나라는 채권자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진우의 자산을 동결시켜버리면 은행이 막 승인한 거액의 대출은 즉시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부실 채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만약 일이 커져 언론에 은행이 불효자와 결탁하여 늙은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기사라도 나간다면 은행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이해 득실을 따져본 은행 부장은 즉시 은행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다. 그는 직권을 이용하여 대출자의 자금 출처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이진우의 계좌에 막 입금된 주택 매매 대금을 일시적으로 압류했다. 그리고 이진우에게 내가 직접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은 채무 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자금 동결을 해제하고 후속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을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이진우와 김지영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새 집을 어떻게 꾸밀지, 나라는 미친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즐거운 계획에 빠져 있었다. 한편 은행 측에서는 김 사장의 조정하에 나를 위한 그린 채널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고객 분쟁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채권 추심 위임장에 서명하게 했다. 그 위임장은 은행이 압류된 주택 매매 대금을 내가 새로 개설한 비밀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었다. 은행 직원이 내 손에 새로운 통장을 쥐어주며 거액의 주택 매매 대금이 전액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나는 통장에 찍힌 긴 숫자들을 보며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통장을 마치 나의 새로운 삶을 쥔 것처럼 꽉 쥐었다. 은행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마저 자유롭게 느껴졌다. 누님, 축하드립니다. 김 사장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김 사장, 이번에 정말 고마웠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나는 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옛날에 누님 내외 아니었으면 저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누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낼 곳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생각해뒀어. 나는 더 이상 양천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슬픈 기억이 있었다. 나는 그 돈의 아주 작은 일부를 사용하여
서울의 전혀 다른 낯선 구에 깨끗하고 안전하며 시설이 완비된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건물 바로 아래에 슈퍼마켓과 공원이 있어 노인이 살기에 아주 적합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나는 건물 아래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노인용 휴대폰과 실명 등록이 필요 없는 선불 유심칩을 샀다. 나는 새 집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밝고 깨끗했으며 햇살이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내 효자 아들 이진우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단 몇 문장이었다. 집은 내가 팔았고 돈도 내가 잘 받았다. 너희들의 효심 평생 잊지 않으마.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깨끗하게 끝이다.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오피스텔을 나와 한강다리로 향했다. 강바람이 내 흰머리를 날렸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뜬 전송 성공 메시지를 보고 유심칩을 힘껏 두 동강 낸 후 그 값싼 휴대폰과 함께 거센 물결이 치는 한강으로 던져버렸다. 그것들이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내 지난 72년의 인생, 그 고통과 굴욕과 속박도 함께 강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박순자는 죽었다. 오늘부터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내 문자 메시지는 이진우와 김지영이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한 순간 정밀유도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그날 그들은 고양시의 호화로운 부동산 중개사무소 귀빈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교한 다과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미소를 띤 부동산 중개인이 앉아 있었다. 새집의 정식 계약서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들이 서명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결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김지영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곧 이 호화로운 집의 안주인이 될 자신을 상상하며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갔다. 이진우 역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출세하여 친척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이진우의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쾅 소리를 내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왜 그래? 김지영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남편의 반응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가리킬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지영은 짜증스럽게 허리를 굽혀 휴대폰을 주웠다.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이진우보다 더 가관이었다.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은 경악으로 시작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거쳐 마침내 뒤틀린 분노와 공포로 변했다. 미쳤어. 그 망할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어. 그녀는 체면도 있고 비명을 질렀다. 부동산 중개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선생님,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김지영은 분노한 암사자처럼 에르메스 가방을 움켜쥐고 아직 넋이 나간 이진우를 잡아 끌어 중개사무소를 뛰쳐나갔다. 은행 가. 빨리 은행 가서 확인해봐. 그들은 미친 듯이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가 이미 동결된 내 은행카드를 창구에 내던지며 잔액 조회를 요구했다. 은행 직원이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해당 계좌는 명의자 본인에 의해 분실 신고 및 동결 처리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김지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돈은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님이 집 한 몇 억이 어디 갔냐고. 그녀는 방탄유리에 매달려 미친 듯이 두드리며 직원에게 고함을 질렀다. 은행 보안요원들이 곧 그들을 둘러싸고 대기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양천구에 있는 내 낡은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나의 짓궂은 장난일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비 열쇠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익숙한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문이 안에서 열리며 전혀 낯선 중년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당신이 뭔데 여기 살아? 김지영은 미친 여자처럼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다. 새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했다.
이진우와 김지영은 경찰에 의해 마치 길 잃은 개처럼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다. 그들은 내가 살던 집 아래에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서 있었다. 김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화장이 번져 엉망인 모습이 처참했다. 이진우는 멍하니 서서 계속해서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영원히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고양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다시 달려가 우리가 사기꾼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결과는 뻔했다. 계약서가 명백히 존재했고 계약을 위반한 쪽은 그들이었다. 계약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했다. 그날 그들은 꿈에 그리던 호화로운 집을 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천국에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도미노는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나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원래부터 빠듯했던 그들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 큰 집을 사기 위해 그들은 거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고 신용카드 빚까지 잔뜩 지고 있었다. 이제 집은 사지도 못하고 거액의 위약금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김지영의 비싼 옷, 가방, 화장품은 모두 강제로 중단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서 부유한 삶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 엄청난 격차는 그녀를 히스테릭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모든 분노를 이진우에게 쏟아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무능한 인간. 자기 엄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제 어떡할 거야.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잖아. 내가 나한테 할 소리야? 애초에 엄마 집 뺏자고 그딴 아이디어 낸 게 누군데 그 미친년에게서 벗어나기 채팅방은 누가 만들었고 그 거지 같은 요양원은 누가 찾았는데 이진우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반격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끝없이 싸우고 서로를 핥히었다. 한때 나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채팅 기록은 이제 서로의 추악한 민낯을 공격하고 폭로하는 증거가 되었다. 김지영은 이진우를 젖도 못된 마마보이라고 쓸모없는 등신이라고 욕했다. 이진우는 김지영을 탐욕스러운 된장녀라고 집안을 망하게 한 원흉이라고 욕했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결혼은 돈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가장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나, 박순자, 그들이 말하던 미친년은 지금 내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내 돈으로 내 새 오피스텔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몄다. 부드러운 소파를 사고 새로운 침구로 바꿨다. 매일 아침 나는 더 이상 5시에 놀라 깨지 않고 해가 뜰 때까지 푹 잤다. 나는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서예반과 국화반에 등록했다. 나는 이 분야에 꽤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선생님은 내 글씨에 힘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나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우리는 함께 서예를 연구하고 공원에서 춤을 추고 각자 만든 김치를 나눠 먹었다. 내 삶은 다채로워졌다. 나는 더 이상 부엌과 가족 주변을 맴도는 가정부가 아니었다. 나만의 사회생활과 취미가 생겼다. 작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었을 때 나는 서예반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한라산에 올랐다. 비록 중턱까지만 갔지만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신선한 회를 먹고 귤밭에서 직접 귤을 땄다. 밤에는 바닷가 민박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각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나는 사진을 많이 찍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깨끗하게 차려입고 내가 좋아하는 밝은 색의 옷을 입었다. 이웃들은 내가 70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심지어 돈의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한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달 그 아이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었고 가끔 그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그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의 공부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년에 그는 자랑스럽게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내게 합격 통지서 사본을 보내왔다. 그 종이를 들고 나는 옛날 이진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다. 내 삶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몇 푼 아끼려고 나 자신을 구박하지도 않았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갔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를 되찾았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간 나는 이진우와 김지영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듣자 하니 그들은 끝없는 다툼과 경제 문제로 결국 이혼했다고 한다. 한때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큰 집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넘어가 경매로 팔렸다. 김지영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진우는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좁은 반지하 방을 얻어 매우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을 보았다. 민준이, 내 손자였다. 아이는 키가 훌쩍 컸고 더 이상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교복을 입고 낡은 책가방을 맨 채 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할머니.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었다. 아이는 컵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아빠랑 그리고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그 카톡 내용을 할머니께 보여드리면 안 됐는데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다. 아이는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3년간 이 비밀은 분명 큰 돌덩이처럼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아빠의 어릴 적처럼 조금 뻣뻣했다. 민준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히려 할머니는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지금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아이는 더 서럽게 울었다. 마치 억울했던 아이처럼. 나는 아이가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 묻지 않았다. 아이는 컸고 나름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부모님 근황도 묻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가끔 나를 찾아왔다. 아이는 청소를 도와주고 내 말벗이 되어주며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겼다. 누구도 그의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그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그 금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은 돈으로 손자 민준이를 위한 교육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이 돈은 변호사의 감독하에 오직 그의 학업과 미래 사업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가 3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진우와 김지영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 나의 복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존엄을 되찾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다.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남녀는 남은 인생을 끝없는 후회와 가난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탐욕과 악애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했는지, 그리고 나라는 어머니를 영원히 잃었는지를 평생 기억하며 살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었다. 그리고 나, 박순자는 나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긴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앞으로도 잘,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갈 것이다.